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회계 선생님 회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13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이론 문제 먼저 볼게요. 1번은 회계의 기본 과정과 특징이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회계는 발생주의를 기본적 특징으로 하고 기업 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의 과정을 가지고 있죠. 문제 한번 볼게요. 기업의 관점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게 맞고,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는 계속기업의 과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을 현금이 유입 유출된 시점이 아니라 현금이 유입 유출된 시점은 현금주의죠. 하지만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한 시점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즉 특징이 아닌 것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기업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 단위별로 정보를 측정 보고한다라고 하는 기간별 보고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네요. 2번은 상품의 매출 원가 계산 시 총 매입액에서 차감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매출 원가를 우리가 상품 티계정 그려서 구할 때 차변의 기초, 그리고 밑에 단기 순매입, 그리고 대변의 기말, 매출 원가 이렇게 그려서 구했었죠. 그래서 기초 금액은 더하는 금액이고 단기 순매입액도 더하는 금액인데, 단기 순매입액에는 매입가액 플러스 매입 관련된 수수료 더하고 매입 환출 및 내놓이 빼고 매입 할인 금액 뺀 금액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매입 수수료도 더하는 거고 매입 시 운반비도 더하는 거고, 매입 환출 및 내놓이는 마이너스하는 차감하는 항목이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은 건물 취득 시 발생한 금액들이 다음과 같을 때 건물의 취득 원가를 물어봤죠. 건물을 매입한 금액은 당연히 취득 원가에 플러스하고 건물을 취득할 때 들어간 취득세도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본화 대상이면 해당하는 자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즉 건물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키고 관리 및 기타 일반 간접 원가, 간접적으로 들어간 돈은 비용으로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해당 금액은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억, 1억 5천, 2억 이렇게 더해주시면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은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 맞죠? 2번 무형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가 가능해야 되죠. 2번도 동그라미. 3번 무형자산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서 다른 자산과 분리하여 거래를 할 수 있거나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해야 하죠. 동그라미. 무형자산의 정의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4번 같은 경우는 내용 연수를 원칙적으로 40년을 초과하는 게 아니라 2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정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무제표의 종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서 이렇게 5가지인데 합계잔액 시산표는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일정 시점 재무상태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3번은 자본에 관하여 일정 기간의 변동 흐름을 파악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자본변동표. 4번은 재무제표의 과목이나 금액에 기호를 붙여 해당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를 나타내는 별지이기 때문에 주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설명하는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6번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이 계정 과목에 대한 분류를 물어볼 땐 헷갈리시다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외상매입금은 유동부채가 맞으나 유동성 장기부채는 비유동부채가 아니라 유동부채에 해당하겠죠. 7번 다음의 자본 항목 중 포괄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포괄 손익계산서상 기타 포괄 손익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하는 4번이 포괄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8번 문제 볼게요. 빈칸 A에 들어갈 금액으로 적당한 것은, A는 단기 순손익인데 여기에 있는 이 빈칸들을 채워주셔야 A 금액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서 상품 티계정을 그려서 매출 원가 먼저 구해볼게요. 기초상품 재고액이 21만 9천 원, 그리고 단기에 매입한 금액이 35만 원이죠. 기말 재고액이 11만 원이네요. 계산해보면 21만 9천 원 더하기 단기 매입액 35만 원 빼기 11만 원, 매출 원가가 45만 9천 원이죠.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금액을 빼보면 29만 원, 매출 총이익은 마이너스 16만 9천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을 빼줘야 되겠죠. 즉 마이너스 16만 9천 원에서 빼기 19만 1천 원 이렇게 빼주시면 단기 순 손실이 36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죠. 9번부터는 원가회계 문제입니다. 원가 행태에 따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를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변동원가, 고정원가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이죠. 변동원가는
조업도에 따라 총 원가가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고 조업도에 따라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이러한 원가를 변동원가, 변동비라고 부르고 고정원가는 조업도당 총 원가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죠. 그리고 조업도당 단위당 원가가 점점 감소하는 형태, 우하향하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네요. 이 그림을 기억해 주시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고정원가는 고정원가죠.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도 증가한다. 틀린 표현이죠. 증가하는 게 아니라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올바른 표현입니다. 10번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를 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직접배부법, 단계배부법, 상호배부법이 있죠. 여기서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관계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반영하지 않는 방법이 맞고 단계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일부 인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그리고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반영하는 방법이죠.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자료에 의한 단기 총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그리고 노무 원가는 발생주에 따라 계산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계산하는 문제 중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요. 이와 같은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 티 계정을 그리면 되는데 문제에서 단기 총제조 원가, 즉 이 금액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원재료와 제공품 티 계정만 그려볼게요. 주어진 금액들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초 원재료는 30만 원, 그리고 기말 원재료는 45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단기 원재료 매입액은 130만 원. 그러면 단기에 투입한 원재료의 금액을 알 수 있겠죠. 계산해보면 30만 원 더하기 130만 원 빼기 기말 금액 45만 원 내면 단기 투입된 원재료의 금액은 115만 원이 되겠네요. 이 금액이 단기 총제조 원가의 직제, 직노, 재간 금액 중에 직접 재료비 금액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조간접비, 제조간접 원가가 70만 원이라고 했으니 여기가 70만 원이겠네요. 그러면 직접 노무비 금액만 구하면 단기 총제조 원가를 구할 수 있는데요. 직접 노무비 금액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전기 미지급 임금액, 단기 미지급 임금액, 단기 지급 임금액 금액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단기에 발생한 임금액을 계산하셔야 되겠죠. 노무비 단기 발생액을 계산하려면 단기 지급액, 단기에 지급한 금액 더해주고 단기분인데 단기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단기 발생액이죠. 그래서 단기 미지급액 더해주고 단기에 내년치 선급한 금액이 있다면 빼주셔야 되겠죠. 내년에 해당하니까 단기 선급액 빼주고 그리고 전기에 미지급한 부분은 전기 거니까 빼주셔야 되겠죠. 전기 미지급액, 그 다음에 전기에 단기 거를 미리 지급했던 금액, 즉 전기 선급액은 더해주셔야 되겠죠. 올해 거니까. 쉽게 생각하면 올해에 해당하는 부분만 더해주시고 올해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은 빼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단기 지급 임금액은 더해주시고 단기 미지급한 금액은 더해주시고 전기에 미지급했던 건 전기 거니까 빼주시면 되겠죠. 계산하면 45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직접 노무비가 45만 원이니 단기 총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115만 원 더하기 45만 원 더하기 70만 원 하면 23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12번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 업종에 적용하기 적합하죠.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손 중 정상 공손은 제품의 원가에 가산을 하는 게 맞고 비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죠. 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초 제공품 원가를 단기에 투입한 것으로 가정한다. 올바른 표현이네요. 평균법 적용 시 전부 단기에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이죠. 제조원가 중 제조간접 원가는 실제 조업 도의 예정 배부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설명은 개별 원가 계산의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부터는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이죠.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죠. 하지만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겠죠. 3번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과세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4번에서도 간이과세자인데 직전 사업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겠죠. 하지만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실게요. 답은 3번입니다. 14번 부가세법상 대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부가세 거래에서 매출을 했을 때는 대변의 제품 매출 10,000원짜리를 팔았다고 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가 10% 붙어서 부가세 예수금이 1,000원이 되고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하면 현금 10,0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11,000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거래를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외상매출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했다고 해볼게요. 즉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이와 같이 외상매출금으로 처리를 하고 부가세 예수금, 즉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는 건 납부세액이 발생을 한 거죠. 1,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했는데 이 거래처의 특정 사유에 의해 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서 매출 채권 등을 회수할 수 없을 때 이미 납부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대손세액 공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부가가치세 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강제집행, 형해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회수를 할 수 없게 됐을 때는 대손 사유에 해당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그리고 어음수표도 대손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이 해당하고 7번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인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도 대손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대법에서 특수관계인이란 혈족 및 인척, 즉 가족 및 친척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경제적, 가족적, 경영적인 면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서로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한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회수기일을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무자별 합계액이 30만 원 이하인 소액채권도 대손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시 문제를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대손 사유에 해당하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특수관계인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채무자 파산, 강제집행, 형해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손 사유가 맞습니다.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 부도 발생일 전의 것으로 한정한다. 대손 사유가 맞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죠. 15번 부가세법상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폐업시 남은 재화는 폐업하는 때, 그리고 수출하는 경우에는 선적일, 무인 판매기 재화 공급 시 현금 인취하는 때, 현금을 빼는 때,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판매를 위탁한 때가 아니라 맡아서 팔아주는 수탁자가 제3의 고객에게, 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를 하는 때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전산회계 1급 113회 실무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먼저 회사 코드는 해송상사 8113인지 프로그램 우측 상단에서 확인해주세요. 1번 문제는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과목 및 적유 등록, 전기분 재무제표와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들 중에서 3가지 문제가 출제가 되죠. 첫 번째 1번 문제 먼저 볼게요. 1번 문제는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신규 거래처를 추가로 등록하라고 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거래처 등록 메뉴로 클릭해서 들어가 줄게요. 여기에서 거래처가 일반 거래처이기 때문에 일반 거래처 탭에서 가장 밑에 빈칸 클릭하신 다음 하나씩 입력하시면 되겠죠. 코드 먼저 777 엔터, 그리고 거래처명은 슬기로운 주 엔터, 그리고 유형은 동시니까 3번, 사업자 등록번호는 여기 나와 있는 번호 253-8113-578, 그리고 대표자 성명은 김슬기죠. 김슬기. 업태는 도매, 종목은 금속, 그리고 주소는 여기 나와 있는 주소인데 우편번호 생략하라고 하니 직접 입력해서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띄고 중앙대로 띄고 663, 그리고 엔터 누르고 밑에 부전동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어진 자료들을 모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적요를 등록하는 문제이죠.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로 클릭해서 들어가 줄게요. 여기에서 134번 코드를 알려줬으니 코드 번호 쪽 클릭하고 134 이렇게 입력하면 134번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고, 가지급금에 대체조교를 입력하라고 했으니 대체조교 칸에 빈칸 누르고 숫자부터 8 엔터, 출장비 띄고 가지급금 띄고 정산 엔터 이렇게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3번은 전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문제인데 재무제표 중에서 어떤 내용을 수정하라고 하는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이 되었는데 해당 오류와 관련해서 전기분 원가명세서 및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 2개를 수정하라고 언급을 해줬네요. 그러면 수정해야 할 사항을 보니 공장 일부 직원의 임금 220만 원이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항목의 급여로 반영이 되었다.
즉 임금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급여로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임금은 전기분 제조 원가 명세서에 가서 금액을 플러스를 해줘야 하고 급여는 손익계산서를 가서 마이너스를 해줘야 하는데 여기서도 순서를 잘 지켜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재무제표 수정하는 순서가 재원, 손, 이, 제 이렇게 됐었죠. 먼저 원가명세서를 들어가서 고친 다음 손익계산서를 들어가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가명세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임금 금액이 4,500만 원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이 금액에 220만 원을 추가해 주셔야 되겠죠. 즉 4,72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원가명세서에서 금액이 변경이 되었다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금액도 변경이 되었겠죠. 그러면 이 금액 확인하고 손익계산서로 가서 손익계산서에서 먼저 수정하기 전에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해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 금액이 원가명세서의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금액과 동일해지게 수정을 먼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400,78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해서 4억 78만 원을 입력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급여 계정 과목의 금액을 220만 원을 마이너스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20만 원을 마이너스 하면 8,430만 원 이 금액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을 확인해서 원래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수정을 해주셔야 하지만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플러스 손익계산서에서 마이너스해서 당기순이익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손익계산서까지만 고쳐주시면 문제 풀이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제 2번은 일반전표 입력 메뉴로 들어가는 문제이죠. 일반전표 입력 메뉴로 들어가 줄게요. 날짜 입력하고 분계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7월 15일 변경 버튼 눌러서 월일자로 검색하고 7월 15일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계약금을 지급했죠. 자, 이렇게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우리가 선급금이라고 하는 자산계정 과목으로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하변에 선급금 그리고 거래처는 상수로 적어주시고 그리고 대변에 우리 회사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마이너스 됐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에 선급금, 거래처는 상수, 금액은 300만 원, 대변에는 당좌 예금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5일 ESC 누르고 85 이번에는 사옥 취득을 위한 자금 9억 원을 만기 6개월로 우리은행에 차입하고 선이자 3,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고 선이자 지급액은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돈을 빌린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리면 대변에 차입금을 증가시켜줘야 하는데 문제에서 만기가 6개월이니 만기 차입금 이렇게 증가시켜주시면 되고 우리은행 금액은 9억 원 이렇게 적으신 다음 차변에는 9억을 다 받은 게 아니라 선이자 3,600을 빼고 받았는데 선이자 지급액은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하니 차변에 선급 비용 금액은 3,600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 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입력해보면 대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우리은행, 금액은 9억, 차변에는 선급비용, 금액은 3,600, 나머지는 보통예금 이렇게 차변에 증가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0일 날짜 먼저 변경해주시고 문제 읽어보면 창고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중에서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작년분 창고 임차료 100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만 보통예금으로 돌려받았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기존에 한 분기를 생각해보면 창고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줬다고 가정했을 때 대변에 현금 그리고 임차보증금을 줬으면 차변에 임차보증금 자산 증가겠죠. 그런데 1,000만 원이라고 할 때 1,000만 원을 다 준 게 아니라 일부 여기서는 100만 원을 안 줬기 때문에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놓은 상태겠네요. 100만 원. 그런데 지금은 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은 상황인데 돌려받았으면 대변의 임차보증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000만 원. 그리고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는 100만 원을 빼고 나머지를 돌려받은 거니 미지급금을 차변에 이렇게 적어서 감소시켜주고 미지급금 100만 원, 나머지 금액 900만 원에 대해서만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에 미지급금, 거래처는 대운,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900만 원, 대변에는 임차보증금 이렇게 거래처, 대운, 입력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0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10월 20 외상매출금 253만 원 중 13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30만 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즉 외상매출금 감소시켜야 하니 대변에 외상매출금 13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보통예금 13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입력해보면 차변에 보통예금 130,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영광상사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9일 장기 투자 목적으로 콤프상사 보통주 2,0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매입 수수료 24만 원과 함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우리가 단기 투자 목적일 때는 단기매매 증권, 장기 투자 목적일 때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적어주시고 해당하는 주식의 수 2,000주 곱하기 주당 취득한 가격, 즉 만원이죠. 금액을 계산하면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라고만 적으면 안 되고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들어간 수수료는 별도의 900번대 수수료 비용이라고 적지만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할 때 추가적으로 들어간 돈은 매도 가능 증권에 포함시켜서 적어주셔야 되겠죠. 즉 차변에 매입 수수료 24만 원까지 포함해서 2,024만 원이라고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 보통예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분계 입력해보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입력하실 때 이 부분도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178번 투자자산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금액을 2,024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12월 8일 날짜 먼저 입력하고 문제 볼게요. 수입한 상품에 부과된 관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이렇게 상품을 수입하면서 발생하는 관세는 해당 상품의 취득 부대비용, 즉 자산의 가격에 포함시켜줘야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상품 금액은 756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3번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자료들을 입력하는 문제이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줄게요. 날짜 먼저 8월 12일 치고 문제에서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니 판내 매입 세금 계산서에 50일 과세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50일 과세 입력하고 금액은 공급가의 95만 원 입력해 주시고 코드는 산양산업이죠. 산양산업, 그리고 전자니까 전자 1번이요. 분계는 현금 구입했다고 하니 1번 현금으로 한 다음 원재료가 아니라 소모품을 구입했다. 그리고 소모품은 자산으로, 즉 소모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라고 하니 원재료 F2번 누르고 소모품 이렇게 계정 과목을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2번 8월 22일 날짜 바꿔줄게요. 문제에서는 원재료를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자, 그러면 매입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52 영세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2 영세, 그리고 금액은 3,400만 원, 코드는 롯띠 상사, 전자니까 전자의 1번요. 분계는 3개월 만기 약속 어음으로 지급했으니 혼합 이렇게 해주시고 차변의 원재료는 맞고 대변의 지급어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3번 8월 25일 날짜 바꾸고 문제에서 구매하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계산서라고 하는 건 부가가치세가 없는 품목을 거래했을 때 주고받는 증빙이죠. 그래서 판내 매입 코드 내 계산서 내 53 면세 입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숫자 53 면세 입력하고 문제에서 복수거래 버튼을 이용해서 입력하라는 말이 없으면 품목 수량 단가는 입력을 안 하고 금액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에 80만 원 입력해 주시고 거래처는 송강수산, 전자는 1번 여, 그리고 분기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 3번 혼합으로 한 다음 하변의 원재료 F2번 누르고 우리 회사 영업부 직원 선물이니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입력해 주신 다음 이 금액은 지금 50만 원어치만 우리 회사 직원 거죠. 그러면 50만 원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나머지 우리 회사 거래처 영업부 거래처 선물로 30만 원이니 이 해당하는 금액은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813번으로 3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니 4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10월 16일 날짜 변경할게요. 10월 16일 문제에서 구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받았는데 구매한 걸 뭘 구매했나 하고 보니 우리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이 대표이사 황동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구매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판내
매입 코드 세금 계산서의 과세가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업과 무관하게 구매했으니 54 불공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210만 원, 코드는 상해전자, 전자니까 1번요. 불공제 사유는 2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분계는 외상으로 구매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3번 혼합으로 해서 차변의 원재료를 우리 회사 대표이사니까 가지급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거래처를 황동규 이렇게 입력해 주신 다음 대변에는 외상이니 미지급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11월 4일 날짜 변경할게요. 11월 4일 이번에는 제품을 판매했는데 신한카드로 수취를 했죠. 그래서 판매면 매출 코드에 카드면 카과 카면인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우리는 17카과로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7카과 그리고 카과 금액은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부가세가 나눠지죠. 이렇게 나눠주시고 코드는 김은우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 그리고 분계는 4번 카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카드로 분계를 하면 외상매출금 그리고 신한카드 이렇게 잘 반영되어 있으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12월 4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12월 4일 문제에서 수선비를 하나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했다. 그러면 우리가 결제했으면 매입을 했겠죠. 그리고 카드 결제니 카과 또는 카면인데 문제의 증빙에 부가가치세가 나와 있으니 57카과가 되겠네요. 그리고 금액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 88만 원 입력하면 부가세가 나눠지고 거래처는 뚝딱수선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뚝딱수선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하나카드네요. 하나카드 분계는 카드 결제했으니 4번 카드로 해주시고 기계장치의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비면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원재료를 수선비 이렇게 수정해 주려고 하는데 제조부가 사용하는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제조원가 500번대 수선비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수정하는 문제이죠. 어떤 메뉴에 들어가야 되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9월 9일인데 지금 문제에서 부가가치세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니 일반 전표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서 날짜를 9월 9일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장기차입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를 보겠습니다. 초록산업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입하고 이를 모두 장기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그중 200만 원의 상환기일은 X1년이면 단기죠. 올해 12월 8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면 올해 거면 단기가 아니라 단기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대변에 있는 장기 차입금 금액 중에서 200만 원을 뺀 금액인 300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나머지 대변에 단기 차입금 초록산업 이렇게 200만 원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5일 2번 문제 볼게요. 여기서는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영업부에 영업용 화물 차량 점검 및 수리를 하고 차량 유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는데 회계 담당자 실수로 일반 전표에 입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하겠죠. 즉 일반 전표에 있는 분계 삭제 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있는 분계 한번 확인해 볼게요. 10월 15일 자, 이렇게 차변에 차량 유지비, 대변에 현금 되어 있는데 입력을 한 다음에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10월 15일 들어가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면 매입 코드 중에 50일 과세 매입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50일 과세 그리고 금액은 25만 원 그리고 코드는 바로 카센터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현금 지급했으니 1번 현금 그리고 출금의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영업부서의 차량이기 때문에 800번대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일반 전표로 가셔서 해당하는 분계 앞에 체크해 주시고 삭제 버튼 눌러서 삭제까지 해주시면 4번의 2번 문제 풀이가 완료되었습니다. 5번 결산 정리 사항입니다. 수동과 자동 먼저 나눠주시면 되겠죠. 기말 재고액, 대손 충당금,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부채, 법인세 비용 제외하곤 전부 다 수동인데 구분 먼저 해보면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도 수동이네요. 그러면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 날짜 12월 31일자에 차변대변 입력하면 되니 분계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 볼게요. 결산일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에는 당기 1월 2일 원재료 5,500달러를 외상으로 매입하고 미지급한 잔액 2,000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미지급한 잔액 2,000달러에 대해서 결산 시 기준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매입 시 기준 환율은 1,100원
곱하기 2,000달러 계산해보면 220만 원이네요. 그런데 12월 31일 기준에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환율이 1,200원 곱하기 2,000달러죠. 그러면 240만 원이네요. 즉 외상 매입금이 20만 원이 증가했다고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회계 처리하면 부채 증가니까 대변에 외상 매입금 2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해보면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금액은 20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노보노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지분증권 주식이죠. 해당하는 자료에 대한 적절한 결산 분기를 하라고 나와 있는데 가격이 변하면 결산일 기준의 공정가치로 금액을 반영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 원가가 5,600인데 결산일 공정가치가 5,400, 즉 마이너스 200만 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단기매매증권을 장부에서 감소시켜줘야 되겠네요.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200만 원 감소시켜주고 차변에는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해보면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금액은 200만 원,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200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X1년 5월 1일 제조부 공장 1년치 화재보험료를 360만 원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고 전액 보험료 제조 경비로 회계 처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말결산 분개할 때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X1년 5월 1일부터 내년 X2년 4월 3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를 했는데 지급 날짜는 X1년 12월 31일이죠. 그러면 당기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보험료, 제조경비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내년에 해당하는 이 기간의 보험료는 환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보험료라고 하는 제조경비로 처리를 한 거니 결산 정리 분개를 할 때는 보험료를 빼줘야 되겠죠. 비용 감소해줘야 되니 대변의 보험료, 제조경비로 감소를 시켜주고 차변에는 선급 비용으로 자산으로 대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보면 360만 원에 곱하기 월할 계산이니 12로 나눈 다음에 내년에 해당하는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1, 2, 3, 4, 4개월이죠. 12분의 4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12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분계 입력해보면 차변의 선급 비용 금액은 120만 원, 대변에는 보험료는 제조원가 12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은 장부조회 문제죠. 1번부터 볼게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반영된 예정신고 누락분의 매출의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은 각각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가서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부가가치 탭으로 들어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날짜를 4월부터 엔터, 6 엔터, 엔터 이렇게 쳐주신 다음에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 불러와 주시고 문제에서 요구한 예정신고 누락분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여기 빨간색 칸에 예정신고 누락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가액과 매출세액 둘 다 물어봤으니 7번에 있는 510만 원이 공급 가액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30만 원이 매출세액이 되겠죠. 2번 2분기에 제조원가 항목의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과 그 금액을 각각 기재하세요. 자, 이렇게 월별로 조회를 해야 할 때는 통계정원장에서 보시는 게 가장 편하겠죠. 통계정원장으로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서 4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제조원가 복리후생비니 복리후생비 검색하실 때 500번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검색하시고 나서 복리후생비는 비용이니까 발생하면 차변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4월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월, 금액은 41만 6천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4월 말 현재 미지급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그 금액. 거래처가 키워드로 들어갔으니 거래처 원장에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4월 말 현재니까 위에 날짜가 4월 말일자가 되게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4월 30일, 4월 30일 예정 과목은 미지급금 그리고 거래처는 엔터 처음부터 끝까지 조회해 주시고 여기에서 잔액이니까 잔액 칸을 봐주시고 가장 큰 거래처는 세경상사네요. 그러면 거래처 명과 금액을 모두 물어봤으니 세경상사 금액은 5천만 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6번 문제 장부조회 문제는 우리 수업용 프로그램에 항상 좌측 하단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버튼을 눌러서 해당하는 6번들의 답을 입력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정답 처리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